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벌써 올해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떤 한 해 보내셨나요? 저는 참 다사다난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올해 중 제가 가장 잘한 일이 다름 아닌 이혼이라서 조금 멋쩍기도 합니다. 세상에, 저도 결혼 3개월 만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회사에 다녔지만 건너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슷한 직종에서 근무해서 공통점도 많았죠. 주변에는 이미 다 결혼했고 연애도 안 하는 솔로는 얼마 남지 않아서 주변에서 더 저희를 이어주려고 선호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하는 일도 생활 방식도 다 비슷해서 평범하게 탈 없이 잘 만났습니다. 다만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연인의 설렘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편안한 만남 자체는 너무 좋았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흘러갔어요. 뭘 하든 혼자 하는 게 익숙했는데 옆에 짝꿍이 있으니 든든하더군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는 딱 한 번 다툰 적 있는데 다들 참고 결혼하는 줄 알고 저도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삐끗거릴 때 진작 결혼을 관뒀어야 했나 봐요. 예비 신랑과 저는 비혼주의였어요. 네, 저희는 서로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비 신랑은 결혼 자금에 대해서 따로 저축을 크게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본가에 살면서 자주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중에 모은 돈이 별로 없다고 초반에 제게 솔직히 전부 털어놓더군요. 저는 재산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각자 직업이 있고 돈이야 앞으로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옆에서 봤을 때 예비 신랑의 경제적 관념이나 씀씀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은 비혼주의라도 저는 재테크랑 부동산에 워낙 관심 많아서 재산이 좀 있었어요.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자리 잡혀 있어도 저는 괜찮다는 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왕 하는 결혼 더 계산적으로 조금 더 따지고 할 걸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저기요, 만약 우리가 결혼한다면 아주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야 할지 몰라. 저번에 말했다시피 나 모은 돈이 많지 않거든. 원룸? 괜찮아. 신혼집은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혼수를 당신 쪽에서 해줘. 집을 자기가 마련한다고? 무슨 돈으로? 자기 저번에 대출도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게?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집은 남자가 해야지. 좀 좁긴 하겠지만 내가 잘 구해볼게. 아니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집 구하는 남자 여자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집은 내가 하게 해줘. 나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라서 돈 묶여있잖아. 그걸로 우리 신혼집 마련하면 돼. 아, 그렇네. 와, 진짜 다행이다. 자기 덕분에 우리 신혼집은 해결이네. 전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 나도 처음에는 모양 빠져서 돈 없다고 말하기 좀 부끄러웠어. 그런데 자기가 먼저 나한테 대출 있다고 솔직하게 오픈하는 모습 보고 나도 용기 낸 거야. 우리 둘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자. 그래, 말이라도 고마워. 그렇게 예비 신랑은 솔직했고 돈 앞에서 제게 자존심을 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좀 선택적으로 솔직하더라고요. 그놈은 정작 중요한 문제를 제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부터는 할머니 손에서 쭉 자란 저는 아예 부모와 연을 끊고 사는 고아였습니다.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제게는 이렇다 할 친정 식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비시댁에서는 그런 걸로는 문제 삼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그땐 잘 컸다고 제게 칭찬했어요. 상진이한테 들었다. 신혼집은 새애기 너가 해온다고? 네, 아버님, 제가 신혼집 해오고 이 사람이 혼수 마련하기로 했어요. 장진이 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한테 집을 해오게 만들면 어떡해? 자네 녀석이 모양 빠지게. 여보, 좋은 날 또 왜 그래요? 효정아, 너희 시아버지가
벌써부터 며느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 글쎄, 집은 본인이 해주겠다고 이렇게나 상하란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좋게 봐주세요. 결혼은 최대한 저의 능력으로 하고 싶어서요. 보셨죠,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라 효정이가 그러겠다고 한 거예요. 효정이 정말 마음이 넓고 착하거든요. 그러게, 할머님께서 우리 며느리 참 예쁘고 바르게 잘 키워주셨구나. 살아계셨으면 감사 인사라도 드리는 건데. 그러고 보니 효정이가 마음이 참 쓸쓸하겠구나.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참 요즘 보기 드문 참한 며느리감이야. 세아가, 내 아들이 아직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이제 결혼하면 마음 잡고 살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너 고생시키며 살 놈은 절대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제사 이야기는 우리 상진이한테 들었지? 네? 아, 제사요? 1년에 서너 번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서너 번이라니? 어머, 서너 번은 무슨... 상진이 너 효정이한테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내가 자기한테 서너 번이라 했었나? 기억이 잘 나질 않네. 며느라기 잘 들어라.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 집은 1년에 자그마치 제사가 10번이야. 네가 이제부터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그것만 잘 배우고 도우면 된다. 그럼 더 바랄 것도 없어. 1년에 10번이요? 그는 분명 제게 제사가 서너 번 있다고 말했었는데 알고 보니 10번이 넘더군요. 서너 번은 어떻게 잘 넘길 수 있다지만요. 맞벌이 하면서 10번씩이나 제사에 제가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에 처음엔 머리가 어질했습니다. 당신 왜 제일 중요한 말을 숨겼어? 내가 뭘? 제사 말이야. 1년에 10번은 넘게 하는데 10번 정도는 꼭 내가 도와줘야 한다잖아. 숨기다니 정확하게 말 못해준 것 뿐이지. 숨긴 건 아니야. 그리고 며느리로서 시댁 제사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나한테 미리 말해줬어야지. 미리 말해줬으면 뭐 결혼 안 한다고 프로포즈 거절이라도 하게. 뭐?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제사 지내는 거 미디어에서 별일인 양 떠들어대는데 사실 진짜 별거 아니야. 다 같이 준비하는데 힘들 게 뭐 있어? 자기 좀 의외다. 거짓말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든 부분에서 솔직한 건 아니구나. 뭐? 너 은근히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 너야말로 섭섭하게 왜 자꾸 나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해. 제사가 그렇게 하기 싫어? 설마 너 신혼집 네가 해온다고 제사도 못하겠다 이런 마인드인 거니? 여기서 신혼집 이야기가 왜 나와? 아, 그렇잖아. 신혼집 내가 했어도 네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갑질했을까? 자격지심인 건지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예비 신랑이 매우 씩씩거리더군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집 해오는 조건으로 제가 갑질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방귀 낀 놈이 성난다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자기 집 제사 서너 번이고 서로 바깥일하니 신경도 안 써도 된다고 말한 건 본인이었거든요. 갑질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당신이 나보고 제사는 신경도 쓰지 말라며. 집을 내가 해오는 것 떠나서 솔직히 말해서 제사 매번은 못 도와드려. 내가 집을 안 해왔어도 내 입장은 똑같아. 우리 각자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는 당신이 제일 투명하게 잘 알잖아. 직장 생활하면서 1년 제사 다 챙기기 어려워.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께 미리 내 입장 제대로 말씀드려. 난 지금 제사도 제사지만 당신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구는 게 제일 이해 안 가고 기분 나빠. 처음부터 서너 번이라고 속이지나 말던가.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제게 거짓말하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예전에 남자친구들과 헤어졌던 이유도 다 거짓말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결혼할 때쯤 그들과 비슷한 모습 보이더라고요. 저는 순간 지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싶었어요. 그 아차하는 순간 멈췄어야 했는데 저는 그만 시부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혼 앞둔 예비 신부가 싸우고 연락 두절이니 예비 신랑도 애탔겠죠. 시부에게 SOS라도 쳤는지 완전 고지식해 보였던 시부는 엄청 다정하게 저를 다독이더군요. 세아가 네가 얼마나 놀랐으면
상진이한테 연락도 안 하고 숨어버렸니? 저번에 말했듯이 내게 제사는 참 중요해. 하지만 난 제사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단다. 설마 너 바깥일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귀한 며느리 고생시키겠니? 네 시엄마도 똑같은 생각이야. 가르쳐주려는 마음이지. 부려먹을 생각은 주어도 없다. 네 시아버지 말이 맞아, 아가. 우리가 널 어떻게 부려먹니? 게다가 너 할머님 돌아가시고 제사도 한번 지내본 적 없을 거 아니니? 하나뿐인 핏줄인데 너도 분명 나중에 할머님 제사 챙기고 싶을 거야. 나한테 미리 배운다고 생각하렴. 시부는 제사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을 제 마음을 다 안다며 아들놈 혼내주겠다고 저를 편들어줬어요. 제사 이야기는 둘이 상의가 된 일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사 전부 다 도울 필요 없이 딱 1년에 5번만 도와달라더군요. 시모도 옆에서 너무 미안하다고 맞장구 쳤어요. 예비신랑도 뒤늦게나마 용서를 구하고 시부모가 나서서 저를 편들어주니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제가 따로 제사 지낼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시부모에게 굳이 덧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제사가 1년에 10번 넘게 있는 거 알게 됐지만 그렇게 참고 결혼에 결국 꼴이 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5번도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사상 한 번 못 차려보고 황당하게 이혼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제사 문제가 금방 잊힐 만큼 결혼 생활 초반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까 확실히 연애 때보다 더 살뜰히 제게 잘해주더군요. 아침엔 출근하느라 둘 다 바쁜데 남편은 꼭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잠이에요. 그래서 혼자 살 때는 따로 아침 식사를 챙겨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덕분에 몇 달 아침 챙겨 먹으니 속이 든든하고 따뜻해서 고맙더라고요. 여보, 일어나. 지금 일어나야 같이 밥 먹고 출근할 수 있어. 자기야, 아침인데 고생스럽게 뭘 또 이렇게 많이 차렸어. 엄마가 준 반찬이지 뭐. 내가 한 건 계란 후라이 뿐이야. 맛있게 먹어. 오늘도 화이팅하자. 응, 고마워. 나도 자기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쉽게 눈이 안 떠져. 자기 원래 아침잠 많잖아. 괜찮아. 아침은 나한테 맡겨.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차려주는 아침이 그의 사랑이 담긴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은 항상 남편보다 더 일찍 퇴근하는 저 혼자 준비하니까 아침이라도 신경 써서 차려주나 싶었죠. 그런데 그 아침밥은 남편이 미리 세운 계획 중 일부였더군요. 신혼 초 사랑 담긴 순수한 아침밥이 아니라 그건 일종의 뇌물 같은 거였나 봐요. 남편은 점점 숨겨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슬슬 통장 합칠까? 어차피 우리 월급도 비슷하게 벌고 네 통장 내 통장 할 거 없이 재산을 슬슬 합쳐야지. 생활비 입금하는 것도 몇 번 하다 보니 별로야. 귀찮게 일일이 다 계산해야 하잖아. 난 은근히 숨 막혀서 이런 건 딱 질색이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활비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달마다 쓴 총 금액을 계산해서 각자 반씩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생활 방식을 보고 적정 금액 정해서 생활비 각출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갑자기 통장을 합치자더군요. 어차피 계산도 제가 다 하는데 귀찮다면서요. 게다가 저희는 월급이 비슷하지도 않았어요. 남편 월급은 300만 원 언저리고 제 월급은 400만 원이 훌쩍 넘었죠. 비슷한 직종이니까 버는 돈이 너무 차이가 나면 상대방이 민망할까봐 결혼 전에는 제가 비슷하다고 말했었어요. 응? 난 지금도 괜찮은데? 1년 동안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에이, 그러지 말고 합치자. 당신은 저녁 장 보고 난 아침 장 보고 그런 것도 더해서 반 나누는 거 솔직히 좀 그래. 그래? 당신이 아침 장을 따로 본 적이 있어? 거의 냉장고에 내가 봐둔 재료 쓰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난 결혼했다고 바로 통장 합치는 건 싫어. 합치더라도 몇 년 있다가 합치는 게 낫지 않아? 소비 패턴이 다르고 아직은 한 달에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다르잖아. 아, 일단 당신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서운하다. 응?
난 같이 잘 살아보고 싶어서 말한 건데 당신은 좀 선 긋는 것 같아서 서운해. 선 긋는 게 아니라 됐다. 그만 얘기하자. 저는 제가 당장 달에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말한 건데 남편은 제가 선을 긋는다고 서운해하더군요. 삐진 남편은 제게 한동안 툴툴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꼼꼼하게 생활비를 제외하고 각자 한 달에 쓰는 돈들에 대해서 남편과 다시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각 잡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를 같이 준비하면서 얘기를 꺼내는 건 어떨까 싶어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참 그날따라 눈이 번쩍 떠지더군요. 아침부터 주방에서 사부작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곧바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남편의 충격적인 대화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 엄마,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해? 나도 아침에 더 자고 싶다고. 아니, 아버지는 왜 이런 걸 시켜서 진짜 별 효과도 없어. 지가 공주야? 보니까 내가 아침 차려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눈치야. 엄마 지금 통장 합치자는 소리에도 저렇게 딱 잘라서 냉정하게 구는데 내가 엄마 아빠 용돈 드리자고 하면 쟤 아주 난리 날 것 같아. 내가 왜 자꾸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해? 엄마, 두고 봐. 아들이 어떻게든 통장 합칠 테니까. 그러면 이 짓거리도 이제 끝이야. 그 짧은 통화 내용만 들어도 시댁과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이 가더군요.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서 일어난 티도 못 내고 다시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상황 파악하는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제가 결혼한 사람이 그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돈 때문에 제게 아침 차려주는 쇼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방에서 혼자 아무리 마음을 가다듬어도 시댁과 남편이 하는 연극에 제가 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깨우러 들어오더군요. 여보, 이제 일어나야지. 같이 아침 먹자. 내가 여보 좋아하는 프렌치 토스트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으니 그 많은 아침 식사가 그런 의도로 준비된 거였다는 걸 다시 곱씹게 되더군요. 내가 요 며칠 퉁명스럽게 해서 미안해. 난 잘 살아보려고 말 꺼낸 거였는데 당신이 딱 잘라 거절하니까 좀 서운하더라. 화해의 의미로 내가 준비한 거니까 많이 먹어. 안 먹고 뭐해? 미안한데 나 속이 좀 메스꺼워서. 어? 힘들게 준비했는데.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어봐. 빈속이라 메스꺼운 걸 수도 있잖아. 미안, 도저히 못 먹겠어. 아씨, 준비한 성의가 있는데 그래도 먹는 신용이라도 좀 할 수 있잖아. 아씨? 지금 내가 속이 안 좋다는데 당신은 억지로라도 이걸 먹이고 싶어? 먼저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냐? 아, 깜짝이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서운해서 그랬지. 괜찮아? 뭐 어제 먹은 저녁이 체한 건가? 뭐 말만 하면 서운하대. 아침은 됐고 그럼 통장 이야기는 다시 하자. 통장? 뭐야, 당신 내 말대로 해주게? 저는 통장 이야기에 너무 티나게 화색이 도는 남편 놈을 보고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일단은 내색을 하지 않고 물었죠. 당신 정확히 달에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얼마야? 서로 그것부터 정확히 하자. 자, 이것 봐. 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 남편 실수령에게 찍힌 통장 내역을 보니 정확히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더군요.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제 월급을 공개했어요. 그때는 통장을 합치려는 생각보다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한 거였죠. 뭐야? 세금 떼고도 400만 원이 훨씬 넘네? 월급이 나랑 100만 원 넘게 차이 나잖아. 내가 훨씬 더 많이 버네. 언제는 비슷하게 번다며. 당신 몰랐는데 진짜 좀 치사하다. 훨씬 많이 벌면서 왜 지금까지 숨겼어? 생활비 반반씩 하는 게 맞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야지. 가만 보니 당신 논리 참 웃긴다. 집도 내가 해왔는데 생활비도 내가 더 내라? 또 집 이야기야? 나도 혼수 마련해 왔잖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집 해왔으니까 큰 소리 쳐도 내가 더 치는 게 맞지 않나? 오늘 진짜 왜 이래?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냥 이 얘긴 다음에 하자. 왜? 지금 이야기 마무리해.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 내가 화내니까
차마 아버님 어머님 용돈 드리자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와? 뭐? 아까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소리 들었어. 왜 엿듣고 그래? 네네. 내 집에서 당신 통화 엿들어 미안하네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지 안 해줄지 어떻게 알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할게. 내 월급이랑 당신 월급 합치면 도합 700만 원이 넘잖아. 근데 우린 집도 있고 아이 계획도 없어. 게다가 당신은 모실 친정 식구도 없지만 난 우리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셔. 모시지는 못해도 용돈은 응당 드려야 한다 생각해. 그래서 계속 말해.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못해도 200만 원씩은 용돈으로 챙겨드리자. 몇십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 우리한테 어려운 금액 아니잖아. 어디가 아프신 것도 아닌데 왜 200만 원씩이나 드려야 해? 당신은 부모님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 금액 지극히 일반적인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200만 원씩 달마다 드리면 당신이랑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는데? 더럽게 계산적으로 구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단 얼마라도 남겨주시겠지. 못해. 당신이랑 달리 난 대출도 있어. 이자 내리면 빠듯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통장 합치자고 했잖아. 안 된다고 할 거면 애초에 왜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통장 합친다고 뭐가 달라져? 내 대출 이자만 250만 원이야. 이자가 당신 월급이랑 거의 엇비슷한데 무슨 용돈을 200만 원씩 드려. 난 절대 못 드려. 뭐? 잠시만.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이자가 얼마라고? 250만 원이라고. 근데 이 여자가 미쳤나? 뭘 했길래 대출 이자만 250만 원이야. 당신 대출 얼마나 있는 거야 지금? 9억 정도 있어. 너 돌았구나? 당신 미쳤어? 남편은 이자와 대출 금액을 듣더니 제 뺨을 사정없이 날려버리더군요. 아직도 그때의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어디에 쓴다고 대출이 그렇게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제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개거품 물면서 살림 다 부수려고 하던 남편은 지가 산 혼수니까 차마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더군요. 뺨도 맞고 그 찌질함을 계속 지켜보는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야. 어디 감히 그 큰 대출을 숨기고 결혼할 생각을 해? 너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완전 속빈 강정이었구나. 그 나이까지 결혼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 우리 부모님 너 고아인데도 결혼 허락해줬어.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너야말로 지금 대출받은 이유도 정확히 모르면서 사람 뺨을 쳐?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네가 왜 대출이 9억이나 있는지 난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아. 그동안 내가 해먹인 아침이 아깝다. 진짜 양심도 없지. 언제까지 속이려 했어? 넌 겨우 뺨 한 대 맞은 걸로 고맙게 생각해. 생각 같아서는 확... 아휴, 됐어.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뭘 더 말해. 제가 정말 어이가 없고 억울했던 건요. 저는 사치하거나 투자를 잘못해서 9억이나 빚진 게 아니었어요. 5년 전에 무리해서 땅을 사기는 했지만 건물을 지어 올려서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30억이 넘거든요. 건물 소유한 거 소문나봤자 좋을 거 없다는 걸 알아서 주변 지인도 전혀 몰라요. 결혼해서도 건물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았죠. 저는 결혼했다고 해서 나 건물 있어 하고 바로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출은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이렇게 구린 놈인 줄 몰랐으니까요. 사실 건물 월세만 대충 계산해도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와서 저 한 달 대출 이자에 대해선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댁이 꼭 제게 맡겨놓은 돈을 내놓으라는 식이니 절대 돈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두고 그들끼리 음흉한 계획을 세웠다는 게 매우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남편님은 이런 실정을 다 모르고 개거품 물면서 제 뺨부터 올려붙인 거죠. 저는 남편님이 뛰쳐나가고 시부모에게 곧바로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내 뺨을 때렸다고 말했으나 시부는 이유도 묻지 않고 참으라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그이한테 뺨 맞았어요. 저희 아무래도 이혼할 것 같습니다. 뭐?
내 아들이 너한테 손찌검했다고? 아,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뺨 한 번 맞은 게 뭐 대수냐?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아들 이혼남 되는 거 난 죽어도 못 본다. 아가, 네가 한 번만 참아라. 남자들 손버릇은 안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동안 내 아들이 너 아침 해먹이고 살뜰히 챙긴 걸로 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뺨 때렸으면 이유는 너한테 있겠지. 네? 정말 너무하시네요. 뺨 맞은 이유가 저한테 있는지 아버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폭력 쓰는 게 맞는 일인가요? 일단 내가 상진이랑 이야기 나눠볼 테니 며느리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라. 세상 천지 핏줄 없는 네가 옆에 남편이라도 있어야지. 이건 내 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매정하다 생각하지 마라. 끊는다. 그래도 며느리라고 다정하게 대해준 시부를 조금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그 아버지라고 둘 다 어리석기는 하더라고요. 시부는 자기 아들 이혼만 만들 수는 없다면서 제게 역정을 냈습니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걸 그 기회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시부모와 남편 자기들끼리 가족이고 저는 그들에게 이방인이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집 나간 남편놈은 하루 만에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소송으로 가면 번잡하니까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지어. 도장 찍어. 합의이혼? 그래, 바라던 바네. 순순히 이혼해준다니까 더 놀랍다. 너 9억 대출 있는 거 설마 이혼하고 나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책임 넘기려는 건 아니지? 뭐? 혹시나 해서 이혼한 친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잘못하면 내가 네 빚까지 갚아야 할 수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네 재산 한 푼도 나한테 넘어오지 않도록 재산 분할 포기각 썼어. 내가 이런 것도 안 알아봤을까봐? 남편님은 자기 복 자기가 찬 줄도 모르고 제게 각서까지 쓰게 하더군요. 하마터면 저도 놓칠 뻔한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니 남편의 그 멍청함에 많이 웃기는 했어요. 일반적으로 대출도 재산이 꽤 있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제가 그만큼의 대출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디에 썼는지 끝까지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래, 너 잘났다. 근데 너 나랑 이혼하면 나중에 후회할걸? 후회는 무슨? 너 지금 우리 아빠 믿고 그러는 거냐? 내 걱정하지 마. 아버지 너 대출 9억이나 있는 거 알고 완전 개거품 무셨어. 여기까지 같이 온다는 거 내가 겨우겨우 말려서 너 오늘 목숨 건진 거라고. 이제 진짜 끝이니까 구질구질하게 붙잡지 마라.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면 돼. 그래? 근데 깔끔하지 않은데? 뭐? 저는 깔끔하게 이혼해주려고 냉장고에서 대파 한 단을 꺼내 그놈 뺨을 두들겨 팼습니다. 어이! 이게 무슨 짓이야? 너도 그때 야무지게 내 뺨 날렸잖아. 나도 깔끔하게 이혼하려면 내가 받은 건 돌려줘야지. 왜? 합의 이혼 말고 그냥 소송으로 가고 싶어?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됐다. 더러워서 피하고 말지. 그 대화를 끝으로 저는 한 달여 만에 그 머저리랑 이혼했습니다. 그놈이 원하는 대로 각서도 써줬어요. 서로가 원하는 이혼이었기에 이혼 조정 기간도 무리 없이 끝났고 이혼은 확정됐습니다. 결혼하기까지는 정말 시간 걸리던데 이혼은 마음먹으니 엄청 쉽더라고요. 드디어 등본에 전 남편 이름이 삭제되어 저는 혼자 파티를 열었답니다. 다행히 이혼 과정 중에 전 시부모랑도 제가 마주할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금전적으로 들러붙을까봐 이혼까지 연락 한 통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감사했죠. 그 사람들이 저한테 들러붙을까봐 저도 조마조마했거든요. 저는 바로 신혼집은 세놓고 제 건물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주말에는 왔다 갔다 하며 건물 한번 보고 항상 1층 분식집에서 점심을 간단히 해결했어요. 그런데 진짜 세상에 소름 돋게도 이혼하고 일주일 뒤 제 건물에서 시부랑 딱 마주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마주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기존 건물 청소 용역 업체의 계약이 다 끝나서 고심해서 새로운 업체를 구했거든요. 첫날이라 업체 사람들이랑 얼굴도 틀 겸
분식집에서 먼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청소업체에 시부가 속해 있었어요. 김밥 하나 입에 넣자마자 청소하는 시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저는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어요. 모자를 쓰고 있어서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저의 전 시부는 기어코 분식집 안까지 들어와서 저에게 다짜고짜 따지더라고요. 사장님, 앞으로 여기 이 여자한테는 음식 팔지 마쇼. 음식이 아까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아요? 내 아들 이웃남 만든 아주 못된 물건이야. 대출 있는 것도 속이고 내 아들이랑 우리 집 말아먹으려고 한 거지라고. 거지를 식당에 들이면 되나? 어이구,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받아서 도대체 어디에다가 썼냐? 순순히 집 해온다고 했을 때 내가 의심했어야 하는데. 밥 먹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아저씨? 뭐? 아저씨? 아, 할아버지인가?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곱게 지나가세요. 당신 아들이랑 깔끔하게 이혼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제 속사정을 궁금해하세요? 아이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다 니가. 야, 넌 대출이자 내느라 허리띠 졸라매서 라면이랑 김밥밖에 먹을 게 없지? 네 팔자가 딱 이딴 분식 따위나 처먹을 팔자야. 직업 있고 월급 잘 받으면 뭐해? 빚이 한가득한데. 넌 평생 빚 갚다가 죽을 거다 이거사. 온갖 막말을 퍼부으며 난동 부리는 전 시부에 분식집 사장님이 놀라서 뛰쳐나오더군요. 아니, 누구신데 우리 손님한테 그러세요? 나 여기 건물 청소 용역업체 일하는 땡땡땡이요.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장사 망하기 싫은 손님도 가려가면서 받아요. 그리고 이 여자 먹고 계산 안 하고 그냥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잘 주시하고요. 지금 남의 영업장에서 소란 피우는 게 누군데?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뭐라는 거야, 이 영감탱이가. 효정씨, 건물 청소 용역업체 바꿨다더니 웬 정신나간 할아버지가 왔어요? 효정씨 아는 사람이에요? 워낙 분식집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내서 아주머니가 더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자 전 시부는 당황해하더군요. 참나, 아줌마가 이 여자 엄마라도 돼요? 엄마 딸 관계는 아니지만 이분이 보기 드문 착한 건물주네요. 월세도 시세보다 낮게 받으시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막말을 퍼부어대? 그것도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려. 뭐라고요? 이분이 당신 업체 고용한 이 건물 건물주잖아요. 아저씨 겉도 모르고 막말 퍼부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지금 영끌러인가 뭔가 영혼 끌어서 대출받는 요즘 젊은이가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비싼 건물 소유한 멋진 신여성이라고요. 아가, 이게 다 사실이냐? 아가라뇨. 소름 돋으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럼 뭐 대출 구하기 은행에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면 그냥 쉽게 빌려주는 줄 알았어요? 하긴 그쪽이 그만한 재산도 없으니 대출 1,000만 원이라도 쉽게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이 없으니 알 리가 있나? 그러니까 당신 아들 포함해서 온 집안이 경제적으로 무지하지. 너 왜 우리한테 건물 있는 거 숨겼냐?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감히 건물 있는 거 숨기고 재산 한 푼 안 주고 이혼을 해? 네가 건물 있는 거 알았으면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할 필요도 없었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러고 건물 청소나 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 하여튼 부전자전이라더니 반응 똑같은 거 웃겨 죽겠네요. 아저씨,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에는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이나 아빠나 왜 생판 남의 재산을 탐내냐고요. 심지어 지금은 이혼해서 아주 남이에요. 내가 이건 그냥 두고 못 보지. 네 건물이 우리 아들 건물이나 다름없지. 혼인 사실이 명백히 있는데 이건 사기야. 재산조사 다시 들어가야 해. 뻔뻔하기도 하셔라. 혹시 그건 아시나? 그쪽 아들이 내 대출 조금이라도 갚아달라 할까봐 개거품 물면서 재산 분할 포기각서 쓰자고 한 거 몰라요? 그런 건 또 상의를 안 했나 봐요. 뭐? 그래서 썼냐? 당연하죠. 원하는 대로 써줬는데 뭐 문제 있나요? 안 돼. 아이고, 내 건물. 어머, 저 아저씨가 정말 노망나거나 치매 걸렸나 보네. 남의 건물 보고 자기 건물이라니.
이제 남 식사하는 가게에서 방해 그만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잘리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요. 알겠어요? 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다오. 잠깐이지만 우리 네 식구 한 가족이었잖아. 보호하라고 막말할 땐 언제고, 아가? 진짜 끝까지 소름 돋게 하네. 먼저 나 버린 건 그쪽들 아닌가요? 버려놓고 무슨 가족이래? 너 그렇게 살면 벌 받아. 내가 왜 벌을 받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진 게 많으면 세상에 베풀면서 살아야지. 아, 내가 내 돈을 어떻게 하든 그쪽이 뭔 상관이야. 당신네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꺼지세요. 그 사람이 벌 받는다는 소리만 안 했어도 그쯤 했을 텐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 말 한마디에 이성의 끈이 딱 끊어지더군요. 전시부는 분식집 사장님이 소금을 뿌리니까 그쯤 하고 사라지더군요. 저는 바로 용역업체 사장한테 전화해서 전시부 이름 대고 그 사람 때문에 계약 파기하고 싶다며 제 입장을 전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사과와 함께 계약한 기간은 채우고 싶다 했지만 저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한 달치 용역비는 날렸지만 더 이상 전시부와 마주칠 일 따위는 없어서 마음만은 홀가분했습니다. 그 뒤로 뭐 전시모까지 전화가 왔어요. 이혼 후 굳이 번호 안 바꿨었는데 그 일 있고 나서 바꿨습니다. 저를 붙잡고 애원하고 뭐 비슷했죠. 효정아, 난 정말 너희가 이혼하는 게 싫었단다. 하지만 내가 무슨 힘이 있었겠니? 그저 아들과 남편이 하라는 대로 잠잡고 있었지. 하지만 내 아들 아직도 여전히 너 많이 그리워해. 후회도 하고 있고 반성도 하고 있단다. 그러니까요 아줌마. 저는 돌아갈 일 없고 우리는 모두 이제 남남이고 제발 전화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이혼 안 했어도 난 이혼했을 거거든요. 내가 왜 시부모한테 200만 원씩 용돈을 줘요. 아니 그건 말이다. 아들한테 효도 바라시고 남한테 효도 바라지 마세요. 끊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그것뿐만 아니었죠. 전 남편 놈이랑 저랑 겹치는 지인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이혼하고 한참 동안 저 빚쟁이라고 주변에 소문을 엄청 더럽게 냈더라고요. 다들 쉬쉬했는데 결국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 덕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건물주라는 걸 오픈했습니다. 다들 그럼 그렇지 하고 저를 두둔했고 전 남편이 한심하고 어리석었다 욕하더군요. 전 남편도 제가 건물주라는 걸 시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뒤늦게 전해 듣고 술 먹고 저를 한번 붙잡으러 오긴 했습니다. 여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아직도 여전히 당신은 나한테 여보야. 내가 얼마나 널 아끼고 사랑해줬니? 근데 넌 왜 그렇게 쉽게 져버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혼하자면 당신이 말려주지 그랬어. 내가 너무 애송이했어. 대출도 자산이라는 거 몰랐어. 효정아, 나 한 번만 봐주라, 응? 엄마 아버지 다 버리고 오라면 그렇게 할게.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미친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 꼴에 자존심 있어서 맨정신으로는 못 매달리겠지?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이건 또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니? 너희 엄마? 아니면 아빠? 너희 가족 이런 계획 잘 짜잖아. 아유 소름 돋아. 이혼해줘서 다시 한번 정말 고맙다. 비꼬지 말고 내 진심 좀 알아주라. 진심?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줘볼게. 너 9억 있어? 내 대출 네가 다 갚아주면 네 진심 생각은 해볼게. 뭐? 내가 9억이 어딨어. 당장 9천만 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거지야. 그 나이 먹고 땡전 한 푼 없는 너랑 결혼해줬으면 감사합니다 했어야지. 먼저 내 뺨 올려붙인 게 누군데. 그리고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사람들한테 내 이미지 바닥으로 추락시켜놓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 양심 안 찔려? 추억하다 정말. 추잡스러워 정말. 그게 할 말 없지? 너 한 번만 더 나 찾아오면 너의 집이랑 너 더 더럽게 동네방네 소문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얼굴 들고 살고 싶으면 똑바로 살라고. 전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다가
제가 악에 바친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더군요. 저도 더 독하게 굴어야 더 이상 제게 들러붙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접근 금지 신청도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전 남편이 제 재산을 노리고 스토킹한다고 경찰에 신고도 당연히 했습니다. 그렇게 다 조치를 취하자 더 이상 그놈과 그 식구들은 제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겨우 질긴 인연 끊어냈습니다. 주변에 안 좋게 났던 제 소문들도 잠잠해지고 역으로 전 남편의 평판이 안 좋아지더군요. 다 자업자득이라 생각합니다. 시부는 그 청소 용역업체에서 바로 잘렸다고 합니다. 남한테 눈물나게 했으니 본인도 피눈물 흘리셔야죠. 여러분, 만약 제게 그렇다 할 가족이 있었으면 그 인간들이 제게 함부로 안 했을까요? 만일 제가 대출이 없었다면, 그리고 건물이 있다는 걸 미리 알게 되었다면 생활비 200만 원이 아니라 저의 건물 월세를 자기들 달라고 할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전 시부모는 애 안 낳아도 상관없다더니 본인들 부양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전 남편 역시 대리 효도를 바랬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된 결혼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늘에서 저희 할머니가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센 척했지만 이혼의 아픔은 꽤 길었습니다. 내가 모자라고 세상에 피부치 없어서 이런 서름 겪는 거란 생각도 들더군요. 건물이 있어도 월세가 들어와도 제 편이 없다는 사실에 마음은 허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진짜 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함부로 사람을 못 믿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씩씩하게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앞으로 살 날이 조금 두렵기는 하네요. 저는 현재 휴직계를 내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몸 건강도 마음 건강도 회복해서 얼른 밝은 모습 되찾으려고요.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그 힘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